자, 제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마지막 챕터 이름이 너도 한해 말라리아를 책 제목으로 썼는데 그걸 왜 책 제목으로 쓴 것 같아? 성현이가 먼저 말해줘. 제일 의미 있는 한마디니까 그런 거 같아. 자, 성현아, 예림이는? 잠깐만. 성현아, 의미 있는 네. 한마디라고 하는 건 하나만 한 말이야. 어? 뭐 너는 나를 왜 사랑하니? 네가 좋아서.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 의미 있는 한마디라고 했으면 그게 왜 의미를 갖는지를 네가 뭐 해줘야 돼? 설명해 줘야지. 또 제안은 성현이가 설명할 걸 요구해야지. 아, 네. 바로 넘기지 말고. 네. 그게 의미 있는 한마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게 의미 있는 한마디라 생각해? 조금만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제안 예림이는? 예림이는 책을 못 읽었다고. 아, 네가 얘기하면 되지. 한해 말라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꽃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다 처음에는 좀 삐그덕거리고 잘 안 말았는데 점점 자기를 사랑해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 이 책은 크게 미래 이야기, 소위 이야기, 바우 이야기, 너도 하늘 말라리아로 4부로 나뉘는데 너희들은 작가가 왜 미래 이야기, 소위 이야기, 바우 이야기로 3명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나는 이게 3명이 가장 중요하고 3명의 상황을 이해해야지 마지막 4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윤이가 먼저 말해줘. 나 비슷하게 일단 셋이 제일 중요한 주인공 역할이기도 하고 그 셋의 무슨 되게 가족 일들이 좀 있잖아 다. 그거에 대해서 한 명씩 알아가면서 점점 갈수록 얘네들 친해진 걸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소리가 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의 그 미래 이야기랑 소위 이야기랑 바우 이야기가 그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 너희는 그 중에서 가장 뭔가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었어? 나는 뭔가 미래가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살짝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 했을 때 그 울었던 상황이 뭔가 공감이 좀 됐거든. 성현이가 먼저 말해줘. 자, 지아도 그럼 그 장면이 왜 공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야지. 뭔가 미래가 계속 뭔가 아빠랑 엄마랑 다시 재결합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떨어진 거니까 아빠가 바로 엄마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성현이가 먼저 말해줘. 글쎄 난 공감되는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가족 일 중에 딱히 일이 없었어가지고. 원승이는? 자, 본승이 지금 제아가 제안한 질문을 들었어? 아니면 뭐 잘 못 들었어? 마이크 켜고 있어, 본승아. 못 들었어요. 제아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 미래 이야기, 소위 이야기, 바우 이야기 중에서 그 공감되는 얘기가 있었나? 나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여기 바우 이야기에서는 뭔가 살짝 꽃 이름이랑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 꽃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그 바우의 생각들을 다 꽃으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이런 들꽃들로 표현한 거라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이 꽃을 제목으로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권승희가 먼저 말해봐.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알죠. 나, 성현이 먼저. 나 질문 다시 한 번만. 바우 이야기에서는 그 꽃 이름이 소제목으로 많이 등장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린 바보한테 약간 이런 들꽃 이런 꽃들의 이름을 막 알려주고 그랬다 했잖아. 어, 그런 것 때문에 바오랑 되게 많은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럼 본승이는? 나도 그 어머니께서 많이 그 꽃에 대해 얘기해 주셨으니까 약간 그것에 대해 리스트처럼 추억과 그런 걸 다 다시 새겨보려고 이렇게 소제목으로 쓴 것 같아. 이 책의 마지막에는 뭔가 다음 작품을 염두에 둔다 듯한 소희가 떠나는 엔딩이 나오잖아. 근데 작가가 이런 엔딩을 뭔가 차기작을 준비하기 위한 것 말고 왜 이렇게 한 것 같아? 성현이가 먼저 말해봐. 잠깐만. 글쎄. 그러면은 성현이 좀 더 생각해보고 번승이가 먼저 말해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안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요 뭔가 소희는 바우랑 미르랑 다르게 뭔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여기에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만들면서 다음 화랑 이런 거를 염두에 두기도 하고 또 소위만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넘어가서. 마지막 질문으로 여기에서는 뭔가 엄마 아빠가 같이 살지 않고 막 소희는 할머니랑 살고 바오는 아빠랑 살고 미르는 엄마랑 살잖아. 막 이렇게 가족이 많이 없는 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작가는 왜 이렇게 애들의 부모님들을 좀 한 분만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 성현이가 먼저 말해봐. 글쎄. 책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달라가지고 나눈 거 아닐까. 여기서는 첫 번째 권에서는 일단 셋이 만나는 그렇게 해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게 주된 전곡. 성현이가 지금 재하의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왜 작가가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한 명 아니면은 할머니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막 비극적인 결말을 어렸을 때 죽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이혼했다거나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근데 왜 작가는 이렇게 아이들의 비극적이게 만들었냐고. 그럼으로써 이 셋이 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친해지게 되고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번승이는? 나는 약간 부모님이 한 명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약간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걸 다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아. 음, 저 여기까지 할게요. 재한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뭔가 작가의 어린 시절에 이런 애들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작가가 뭔가 아이들끼리서 뭔가 그 작품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재하가 이 책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제기하고 진행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예림이는 너도 하늘 말라리아 책을 대략은 아는 거야? 아니면 전혀 백지야? 어떤 상황이야, 예림아? 그냥 아예 모르는데. 아예 몰라. 자, 우리 먼저 재하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본승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재하가 다뤘던 문제가 결국 그 인물 설정을 왜 이렇게 했는가, 작가는
근데 작가들이 이런 인물 설정을 할 때는 다 나름대로 뭐야?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그 인물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절대 안 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정상 가족, 비정상 가족, 과거에 한때 잘못된 표현으로 우리가 장애인과 지금 우리는 뭐라 불러?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장애인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 정상인. 정상이라고 불러. 정상인과 장애인. 그래서 마치 장애인이 뭐인 것처럼 비정상인 것처럼 잘못된 어떤 그런 언어 표현을 했었다는 거야. 과거에 우리 인식이.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른 것처럼 옛날에는 엄마, 아빠, 즉 부부 그리고 자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뭐야? 정상 가족이라고 불렀어. 근데 부부 있는데 애를 못 낳거나 애가 없으면 그것도 비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는 이혼해가지고 엄마랑만 살거나 아빠랑만 사는 경우, 또는 사고로 또는 병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서 그 하는 경우, 이른바 편부, 옛날에는 편부 편모라 불렀어. 편부 편모. 근데 요즘에는 그 단어도 편부 편모를 안 부르고 뭐라 불러? 호라비 가족? 호라비 가족. 그것도 아빠랑만 사는 게 호라비 가족이지. 그것도 이제 옛날 표현이고 지금은 한 부모 가정. 한부모 한부모. 가족. 부모가 양부모가 아니라 한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다 안 계시고 할아버지와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거기 때문에 할머니와 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자면 조손 조부모. 가정. 조손. 할아버지 할머니 조자에다가 손자 손녀 할 때 손자에서 조손 가정이라 부르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서 한국 아이들 낳는 게 너무나 뭐한 일이어서 당연한 일이었어,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야, 농촌에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이 국내에서 결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필리핀이라던가 캄보디아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이런 여성들과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뭐 혼혈,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혼혈, 피가 섞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좋지 않은 표현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른바 노키즈, 아예 애를 뭐하지 않는, 낳지 않는, 딩크족이라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아이 없이 그냥 사는 어떤 그런 형태.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사람의 형태도 있어. 동거만 하는 형태도 있고, 그 동거의 형태가 남자 여자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때로는 남자가 살기도 하고, 여자가 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 가족 형태가 더 다양한.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상 받은 영화 있는 거 혹시 알아? 그 칸인가 어디 가서 상 받은 영화 중에 브런치? 브로커. 아, 맞죠. 브로커라는 영화 상 받은 거 알아? 네. 아이유 그 브로커 영화 내용 혹시 조금 알아? 그 아이유 아이유가 그렇지. 그 혼자 애를 낳아가지고 그 뭐지 베이비박스 그런 얘기였는데. 그렇지. 그 영화가 이제 일본 감독이 감독한 영화인데, 그 일본 감독이 늘 그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그 작품들을 써 나가는 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이는데, 아이유는 이제 이른바 미혼모,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은 어떤 그런 경우야. 아마 그 아이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미혼모들 중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결혼하지 않고 낳은 경우가 있고, 이른바 성폭행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자기가 키우지 않고 버리려고 그래. 근데 거기에 이제 송강호하고 또 누구, 그 유명한 동원? 강동원. 어? 강동원. 강동원. 이런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런 아이들을 파는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물론 이게 단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더 좋은 가정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끝에 가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어때?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려고 했던 사람과 그 아기와 그다음에 그 아기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고아원에서 또 있는 만난 또 한 아이 그런 5명이 우리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면 뭐다? 가족이다. 라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야. 근데 물론 이 책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고 이 책에서는 어쨌든 이혼 가정의 아이, 그 다음에 사별, 돌아가셔서 홀로 그 편부, 그러니까 편부라고 하면 이제 한부모 가정에 사는 바우, 그 다음에 조손 가정의 소위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구성의 형태. 근데 그것들을 이 책에서는 아픔으로 생각해. 아픔. 각자가 지닌 아픔인데 그 아픔들을 서로의 우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작가가 왜 그렇게 인물을 설정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런 인물 설정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소재, 글감으로 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인물 캐릭터 설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은 이 이야기가 이른바 2탄, 너도 하늘 말래 2탄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안은 왜 2탄이 어떤 내용으로 펼친다고 생각해? 그럼 제안은? 뭔가 소희가 그 엄마 집 가가지고 적응을 잘 못해서 다시 뭔가 돌아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로 갈 거다. 네. 그렇지. 그런데 너도 하늘 말라리아 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안타깝게도 제아의 예상과는 달리 2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2탄을 쓸 계획도 이금희 선생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제아처럼 이제 2탄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작가가 이 작품을 여기서 이제 뭐야? 이른바 완결. 하나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끝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아픔을 지닌 아이들이 서로 의지해 가면서 그 상처를 이겨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이야기 끝에서 뭐 된 거야? 일단락 된 거야. 이야기 끝부분에 가서 아이들이 어쨌든 한층 뭐 하게 된 거야? 성숙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자가 그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가잖아. 그런 점에서 요 이야기가 다음의 이야기로 가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소희 입장에서 그 할머니하고 사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비극적인 거야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이 조선 가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지켜줄 수 없는 거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 키우는 가정에 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더 먼저 돌아가셔서 아이가 홀로 남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이건 선생님 개인의 의견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아빠가 재혼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이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엄마하고 아빠가 맨날 이렇게 싸우신 거야, 다툰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마침내 이혼을 결정을 하고 이 미르라는 아이는 엄마를 따라서 시골에 있는 보건소로 이제 전학을 오게 된 거야. 엄마가 직장이 보건소 직원이야, 보건소. 그래서 이제 엄마를 따라 왔는데 이 미르라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시 뭐 하기를 재결합하기를 다시 재혼하기를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저 엄마한테 뭐 할 말 있어. 그래. 그 재혼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래서 아빠하고는 가끔 이제 통화로만 하는데 오늘 아빠가 나 뭐 한다?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라는 말에 이제 이 미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아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미르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결국 엄마 아빠의 이혼을 미르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어떤 그런 가정을 꿈꿨는데 그 자기의 바람이나 꿈이 뭐함으로써 산산이 부서짐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제 그 이혼이라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충격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은 공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작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 성현이? 성현이가 보기에는? 되게 뭔가 이상한 건 아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상한 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야? 좀 되게 보면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되게 얘네 미르네 엄마도 그렇고 뭔가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하고 이런 거를 막 어른들끼리 엄청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되게 좀 그러잖아요. 뭔가 그래가지고 본승이는 어떻게 생각해? 작가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진 않은 것 같은데, 음, 여기, 자, 말해. 아니, 여기까지. 아유, 너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쌤 넘기려고 했는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쌤이 잘못 끄는 거야. 쌤이 잘못했어. 빨리 말해 계속. 여기 소장님도 그렇고, 다 어른들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막 차별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금희 쌤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이거 이혼이라는 그 뭔가 그런 이혼의 시선에 맞춘 게 아니라 음, 이혼하고 나서 음, 남겨지는 아이의 시선에 음, 맞춰서 엄마 그렇지. 쪽으로 갈 것인가 아빠 쪽으로 가서 살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고 음, 엄마 아빠 헤어짐으로써 그 아이가 갖는 고통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갖는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작가는 이혼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고. 그러니 이혼에 이 대해서 자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혼을 너희들이 해야겠니? 그러니 이혼을 하지 이혼하지 말자.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까 성현이나 본승이는 뭐 이혼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 작가가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저는 옆 책에도 전반적으로 다 부모가 없는 애들이 살짝 음, 좀 불완전하고 약간 뭔가 살짝 아픔을 왜 표현한 책인 것 같기 때문에 음. 이혼을 하지 말자 막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자, 제하고 지금 성현이 본승이가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르거든. 어떻게 생각해, 성현이 제하의 주장에 대해서? 잘 못 들어가지고 어? 잘 못 들어가지고 잘 못 들었다고? 본승이 어떻게 생각해, 제하의 주장에 대해서? 저 제아 목소리가 끊겼어요. 아, 그래? 제하의 주장은 이 책에서 보면 미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야.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혼이 갖는 문제, 이혼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이혼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린 작품이라고 제하는 봤다는 거야. 맞아, 제하야? 네. 근데 너희들은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이 작가가 뭐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썼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과 다른 제아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성현이. 그래도 애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랑 어른들의 음, 시점에서 봤을 때 각각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아니, 다르게 나오는데 어쨌든 너도 하늘 말라리아를 네가 읽었는데 네가 봤을 때 이 작가는 이혼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냐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나뉠 수 있는 거야. 하나는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건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성현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쌤은 성현이 너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뭘 얘기하고 어떤 걸 이혼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읽어냈냐는 얘기지. 이 작가의 어떤 그런 그 이혼에 대한 생각이 뭐냐는 거지.
네가 보기에는. 제아 말 듣고 보니 제아 말이 맞아? 아니면 맞는 거 네가 같기도 네가 하고 원래 생각했던 게 맞는 거야? 네가 그럼 아까 잘못 생각한 거야?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모르겠어요. 지금.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한번 성현이가 한번 설명해. 아까 뭐 어른과 어린이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금희 선생님은 어른과 어린이를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금희 선생님은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서 뭐를 얘기하려고 했냐라는 거를 선생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본승이는 제아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제아 얘기를 듣고 보니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아까 이 이금희 쌤이 이혼에 대해서 괜찮다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네가 파악했던 게 제아 말을 듣고 보니 네가 잘못 파악했던 거라고? 약간 그게 약간 두 개 다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이혼은 약간 고통을 주니까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음, 어떤 부분에서는 이혼하는 것은 자유지 음, 꼭 해야 안 해. 그게 안 맞더라도 참지 않고 참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없으니까 뭐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책을 읽은 그 여러분들의 이혼에 대한 생각 어때요?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가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는데 이런 그 미르처럼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아이들 자녀가 있다는 것들을 예상한다고 했었을 때 부모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의 입장, 여러분들 의견은 어때? 자, 저는 이혼을 만약에 뭐 한다 쳐도 여기서 미래가 상처받은 거는 자기가 살던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갔고 아빠가 또 재혼을 하면서 더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그곳에 살아갈 수 있게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폰승이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간 자녀들이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둘 중 한 명은 약간 자주 못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싸우면서 하는 것보다 약간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최대한 싸움을 벌리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아서 약간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현이는? 저도 되도록이면 이혼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해야 돼서 그렇게 하면 이제 엄마나 아빠 중에 누구한테 갈지는 또 약간 애한테 선택권을 주고 약간 애가 예를 들어 엄마를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아빠가 보고 싶을 땐 약간 전화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만나러 가는 것도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락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예림이 뭐 이 책 내용과 관계없이 어쨌든 예림이는 여태까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 예림이는 어떤 입장이야? 부모 입장에서는 이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싸우게 되고, 그 자식 생각을 해서라도 좀 싸우는 모습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좀 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자, 선생님은 이 책을 바라보면서 이 이금희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나? 그 과거의 작품. 너도 하늘 말라리아보다 더 이전의 작품은 이런 거였어. 이혼을 했더니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부모들이 반성하는 거야.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뭐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합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 어, 그럼 이혼을 했더니 애가 삐뚤어 나가가지고 이마 탈선
그래갖고 이 애가 뭐 그 집안이 아주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뭘 준 거야? 자, 이혼해봐라. 이렇게 뭐 한다? 집안 꼴 난리 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혼하지 이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 그럼 작가는 봐봐. 이 이금희 선생님은 이혼을 했더니 엉망진창이 됐어? 결과적으로? 아니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보면 결과적으로 친구도 만나고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했잖아. 그러면 이 작가의 이금희 선생님의 포지션은 뭐냐면 이혼해서 물론 아프긴 하나 근데 각자 뭐 해야 된다? 독립이연애. 이겨내야 된다. 이혼이라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상처였지만 상처는 뭐 한다? 아물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문 상처 속에서 또 뭐 해야 된다? 씩씩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바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얘는 심지어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그러한 병까지 걸렸어. 근데 이 아이가 결국 나중에는 뭐 했어? 말을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어쨌든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아.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작가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그냥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는 거에 더 주력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뭐 이혼해야 된다,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것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 오히려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그 문장이 곳곳에 나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나와. 여러분 책하고 선생님 책이 다른데 선생님 책이 209쪽인데 엄마이기 전에 한 여성으로 한 인간으로 이해해 줄 때가 오길 바라라는 그런 표현을.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되도록이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엄마나 아빠가 여성으로 남성으로 살면 안 되는 거지. 뭘로 살아야 돼? 엄마 아빠. 엄마로 살아야 되고 아빠로 살아야 되지. 엄마로 살고 아빠로 살면 모든 거에 제1 선택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자녀?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 자녀의 행복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다른 걸 선택한다는 거야. 과거에는 그 생각이 아주 강했어.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 한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우리 사회가 이혼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 그 사람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혼할 때 그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하거든. 그럼 물어보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은 어떠신가 이걸 물어봐. 그래갖고 저희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데요. 부모님 안 계신데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바라봐. 또는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는데요. 그러면 역시 뭐하게 바라봐? 안 좋게 바라봐. 아까 본순이가 그런 말 했어. 뭐라고 했어?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즉 무슨 생각이냐면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면 그 애도 보고 배운 게 그거니 이 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가 뭐 할 거다? 어려워요.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편견인 건지 아니면 본순이가 말하는데 정말 보고 배운 게 있는 건지 그건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자식의 앞길을 뭐 하는 거야? 막는 게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 자식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른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황혼이 그 서쪽 하늘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걸 보고 황혼이라고 황혼. 아니 우리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지금 여러분이 봄이야 봄. 네.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가 뭐고 여름이고 그 지금 선생님이 이제 뭐고 40, 50대가 가을이고 그 이제 뭐야 한 7, 80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겨울. 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하면은 뭐야 그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인 거고 아까 20, 30대가 뭐 이렇게 점심인 거고 그 선생님이 지금 오후야 오후. 그거 이제 7, 80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녁 무렵, 그러니까 즉 한 60대, 70대 정도 되었을 때
아이들 그 자기 자녀들 결혼 다 시켜놓고 그 부부가 이혼해. 그래서 아니 이해가 안 돼. 아니 30년 동안이나 살아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이혼하십니까? 근데 그동안은 누구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는 거야? 자녀.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독립했으니 이젠 내 인생을 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최근에 흐름은 내가 엄마이기 전에 내가 뭐라는 거야? 나. 한 여자라는 거야. 한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아빠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한 남자라는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 엄마와 아빠가 내가 남자와 여자로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뭐 했는데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고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굳이 뭐해? 계속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뭐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뭐는 변수가 되지 않는 거야? 자녀는 변수가 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아빠와 엄마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자녀를 위한 그런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과 아니라 각자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부분들과 그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본숙이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즉 부모로서의 삶을 더 소중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엄마이기 전에 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계속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본숙이 생각에? 저는 부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했으면 약간 그것을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유지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그 여성과 남성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연이는? 애초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다는 것부터 이제 본인들이 직접 부모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건데 이제 그래 놓고서 마음이 약간 좀 안 맞는다고 이혼하고 뭐 자기를 여자로서 봐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만약에 저한테했으면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아는? 저 질문을 못 들어서 다시 한 그래, 번만. 그래. 그 예림부터 얘기하고 다시 얘기해 줄게, 지아야. 예림은? 일단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한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결혼을 하고서는 책임감을 갖고 좀 아이도 낳고 그랬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만큼 새롭게 그냥 엄마랑 아빠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지아 그 질문이 뭐냐면 엄마이기 전에 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해해 줄 때가 오길 바라라는 이 책의 한 구절, 그 미르 엄마의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사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부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의 삶이 존중돼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제안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저는 뭔가 살짝 저 아까 그 구절에 뭔가 말이 미래를 뭔가 어른으로서 이제 자기와 같이 뭔가 살아갈 존재로 뭔가 파악해주는 것 같아서 미래에 존중심 남아있고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이 있지 않고 엄마와 미래만 있으니까 한 사람으로서 가족을 바라보는 것도 여기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괜찮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근데 만약에 뭔가 가정이 아빠랑 엄마랑 다 있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뭔가 살짝 그게 존중감이 아닐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엄마 아빠 서로가 자기를 더 우선시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래서 뭐 이렇게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제아가 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그 나오는 맥락과 우리가 또 조금 아까 얘기한 맥락이 좀 다른 맥락이었다는 점들을 제아가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선생님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셨어.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엄마가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 뭘 이혼을 해? 라고 그 이혼 후에 벌어질 일들이 선생님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뭘 이혼을 하고 했지만 근데 나중에 선생님 생각이 바꾼 게 뭐야 선생님 부모로서의 삶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삶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게 더 우선이지 내가 그 두 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저희 입장 자식 입장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과는 상황이 달라. 왜? 여러분은 지금 아직 뭐고 어리고 보호받아야 될 상황이고 선생님이 이미 이제 뭐야 어른이 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입장이 다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두 분이 이혼하지는 않으시고 그 뭐야 선생님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쨌든 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다른 마음이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엄마가 이제 홀로 계셔. 근데 엄마가 홀로 계신데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 그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에 대해서 과연 선생님이 그걸 못 뭐라고 해야 잡는다니까. 되나? 제가 뭐라고? 아니 잠깐 아빠랑 그래. 잠깐만. 그 남자친구가 생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생기고 엄마가 만약에 지금 결혼을 다시 한다고 해도 나는 찬성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엄마가 또 엄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삶을 뭐 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 이건 선생님 개인의 생각일 뿐이야. 많은 사람들은 또 뭐 한다는 거야? 반대한다는 거야. 반대. 연세가 80대가 넘으신 분이 뭔 남자친구고 무슨 뭐 결혼을 뭐 저기라고 그러냐. 복잡하게 그냥 살던 대로 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망신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이야기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 이 이야기에서 바우와 미르 둘 다 아빠의 재혼에 대해서 엄마의 재혼에 대해서 뭐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 그리워하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는 그 바우는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기 때문에 아빠가 다른 그 심지어는 아빠가 뭐 결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바우 아빠가 그 누구야 미르 엄마에게 고맙다고 무슨 꽃을 선물한 것만 갖고도 아주 얘가 뭐해? 엄청 화를 내잖아. 그 이야기는 그 가족이라는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미르가 아까 재혼한 아빠에 대해서도 엄청 화가 나고 엄청 실망한 어떤 그런 이유들, 이유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 엄마, 아빠로 볼 거냐, 아니면 엄마, 아빠 이전에 그 사람을 뭐해? 한 인간, 한 남자, 한 여자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그분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아도 잘 지적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13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와, 여러분 나중에 20살의 그 문제를 바라볼 때와, 뭐 30살의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또 입장이 뭐 할 수 있어?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걸 뭐 모두 똑같은 걸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특이한 것들이 그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른 책들은 시점이 하나 정했으면 처음부터까지 쭉 그 시점을 유지해가. 보통은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 자기 이야기를 쭉 쓰는 그런 방법을 쓰는가. 아니면 3인칭 작가 시점, 작가가 TV 보듯이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쓴다던가. 아니면 이른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한 하나님 할 때 전지인데 모든 걸 아는 작가의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리까지 작가가 다 아는 거야. 신의 입장에서 그걸 쓰는 거야.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책은 어떤 시점이든지 그 바라보는 눈, 그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라는 얘기야. 일관됐다는 얘기야. 근데 이 책은 특이한 게 주인공 시점으로 1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는데 한 번은 미르라는 아이의 입장에 서 쓰고 있는 거야. 그다가 또 한 번은 누구 입장에서? 바우라는 아이 입장에 쓰고 있는 거야.
뭐 또 한 번은 소유라 입장에서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점이 바뀌는 어떤 그런 구성을 택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바뀌는 구성을 택하고 있는 것들이 갖는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 단점도 있을 수 있어. 장점은 어쨌든 그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자, 성현이가 본승이 뺨을 찰싹 때렸어. 그럼 요거 부분에서 성현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와 본승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과 그걸 바라본 예림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들이 서로 뭐 할 수 있어? 다를 수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성현 입장에서만 쭉 서술하는 것보다 성현 입장에서, 본승 입장에서, 예림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것들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각 개별의 인물들이 처한 어떤 그런 심정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을 갖고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점은 어떤 점이 부정적일까? 혹시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그 시점이 바뀌는 걸 눈치챘는지 그렇게 시점이 다른 어떤 이런 구성 방식에 대해서 느낌이 어땠는지 다른 책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성현이는 어땠어? 별 문제 없었어? 별 감흥이 없었어? 어땠어? 성현이 본승이 먼저 말할까? 본승이 입장이 바뀌어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못 잘 느꼈어요. 못 느꼈고 제안은 이거 갑자기 시점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시점이 전환된 게 보이긴 했는데 그렇게 문승이처럼 못 느끼지는 않았고 뭐 이게 소희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바우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앞에 있는 챕터 명으로 알 수 있지 챕터가 없으면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 성현이는 네, 뭐 저도 제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의 시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그 시점이 바뀌어 보니까 이게 그 상황적인 어떤 그런 이해나 이런 것들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또 단점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작가의 어떤 그런 작품을 쓰는 어떤 기법의 어떤 그런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 시점에서 쭉 쓸 수도 있지만 예림이가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동생의 시점에서 그걸 바라보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쓴다던가 아니면 예림이의 시점으로 한번 쓰고 또 상대방의 시점으로 한번 쓰고 이렇게 번갈아가며 쓴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책에는 또 꽃들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꽃들 좀 찾아봤어? 하늘말라리라는 꽃은 이렇게 생겼다 합니다. 본 적 있어? 아니요. 여기 하늘말라리 꽃 이어서 너도 하늘말라리에서 이 책은 이 하늘말라리는 누굴 대표해 이 책에서? 소위. 소희를 소희. 닮은 그런 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사화라는 꽃도 바운의 가정에서 상사화라는 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로서 상사화라는 꽃들이 또 이런 꽃입니다. 이 꽃 본 적 있니? 네. 상사 어디 축제도 있을 텐데 어느 동네인가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네. 상사화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엉겅퀴 이 꽃 봤니? 엉겅퀴 꽃 처음이에요. 어? 처음 봐요. 처음 봐? 여기 이제 엉겅퀴 꽃인데 엉겅퀴 꽃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들꽃들이 이 책에는 소개되어서 이른바 읽는 재미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효과. 하나는 이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들이 하나까지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읽는 재미가 있다는 거지. 단지 이야기 스토리 전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그래서 작가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단지 그 스토리만 잘 짠다고 작가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스토리는 뼈대야. 그 뼈대에다가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입힐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렇게 들꽃들의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야기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또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뭐 이 책이 식물도감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들꽃의 어떤 그런 생태에 대해서도 조금은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본승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못 만들었어요. 이런 나쁜, 이런 성현이 같은, 어. 성현이, 성현이도 못 만들었어요? 이런 본승이 같은 놈, 성현이 같은 놈, 앞으로 재하 같은 놈이 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책이 달라가지고, 예림이 책은 갖고 있니? 책도 없어, 지금? 저 책 있어요. 책 있어? 어딜 보면 되냐면, 바우 아빠라는 챕터가 있는데, 선생님 책으로는 20쪽인데, 바우 아빠라는 챕터, 두 번째 챕터. 바우 아빠 챕터가 있어요? 어, 소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제1부 미르 이야기 중에서 소제목으로 22쪽? 달밤에 느티나무 있고, 그 다음에 바우 아빠 있고. 소제목도 약간씩 주먹코 매기 다른데요. 아저씨로 되어 있어요. 주먹코 매기 아저씨. 너네는 그렇게 돼 있어? 아니, 어. 파워 아버지 있는데. 책이 좀 파워. 버전이 달라서 그래. 자, 거기 읽어줘 볼까? 본승이가. 진료소는 큰 길가에 있는 느티나무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큰 길에서 느티나무 왼쪽으로 내리막길이 나 있는데 마을은 그 아래에 있는 모양이었다. 진료소 둘레에 빙 둘러 심어진 책백나무가 울타리였고 대문 자리로 알맞은 곳쯤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잎이 모두 떨어져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여기가 입구라고 안내하듯 약간 구부정하니 서 있었다. 갓쓴 등이 매달려 있는 걸 보면 전봇대 역할까지 하는 모양이었다. 그 근처쯤에서 진료소 건물까지 징검다리처럼 넓적한 돌이 박혀 있고 나머지 작은 마당은 그냥 흙이었는데 말라 죽은 풀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마당에 서 있는 개양대만 아니라면 보통 살림집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미르는 현관 거기까지. 자, 지금 본승이가 읽어줬는데 이 부분은 뭘까? 지금 본승이가 읽은 부분은. 자, 본승이가 읽은 부분이 사건이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 요런 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배경 묘사. 배경 묘사. 배경을 묘사. 이거 그림을 끝나고 화장실 가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 그림 나왔어. 이 그림 나와 있어? 아니요. 아니요, 그림이 아예 이쪽으로 없어요. 재하나 성현책은 그림이 없어? 예림이 어떤 책 갖고 있어? 있다. 예림이는 어떤 책 갖고 있어? 예림이도 그림 없어? 그래.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 지금 그 본순이가 읽은 부분이 마치 뭐 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쓰기를 할 때 바로 이런 묘사를 잘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이런 그 묘사해 놓는 걸 보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놨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상상해 가면서 읽는 것들도 필요하고, 반대로 여러분이 뭐 할 때는 글을 쓸 때는 이 작가가 묘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묘사하는 어떤 능력, 묘사하는 어떤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묘사에는 이러한 배경 묘사 말고도 심리 묘사라는 게 있어. 처음 봐. 심리 묘사는 그 안에 자기의 뭐야? 마음과 생각을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본승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은 책이 있지, 본승이 네가. 네. 본승은 36쪽 펴봐, 36쪽. 그 36쪽의 중간 부분에 미르는 느티나무 등치에 거기 있어, 본승아? 미르 어디요? 36쪽 중간에 36쪽 중간. 미르는 느티나무 등치에 몸을 기대었다. 자, 못 찾았으니까 쌤이 읽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다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 미르는 느티나무 등치에 몸을 기대었다. 처음 기댔을 때는 싸늘하던 나무 등치가 곧 따뜻해졌다.
미르는 나무가 자신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달밭에서 자기 마음을 보듬어주는 건 느티나무뿐인 것 같았다. 엄마조차도 남처럼 서먹하게 여겨지는데 미르는 우두커니 서서 진료소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아까 그 여자아이와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니 심통이 났다. 자신은 엄마에게 마음을 꽁꽁 닫고 있으면서 엄마가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건 싫었다. 미르는 자신이 쓸쓸하게 서 있는 모습을 엄마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난 절대로 행복해지지는 않을 거야. 날 이렇게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엄마도 나만큼 마음이 아파야 돼. 미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사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자, 이 부분은 뭘까? 미르가 엄마- 엄마에 대한 음, 살짝 질투심 음, 한 게 느껴지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쌤이 그 본수에 읽었던 부분은 배경 묘사로 했어. 눈에 보이는 배경을, 장소를 글로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거야. 근데 지금 쌤이 읽은 부분은 뭐? 상황. 심리 묘사, 심리 묘사. 심리. 이 미르의 마음 상태. 이 미르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글로 쭉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설이나 이런 동화책은 바로 이런 배경 묘사와 심리 묘사가 상당히 이렇게 아까 그 스토리가 기본 뼈대라면 이런 묘사가 이렇게 살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들 읽을 때 배경 묘사나 심리 묘사를 잘 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반대로 글을 쓸 때 이런 배경 묘사, 심리 묘사를 잘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TV,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심리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말로나 글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연기로 해, 연기, 표정. 그 사람이 연기가 뛰어나다는 것, 연기를 통해서 그 심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책은 글은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로써? 글로써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에리미가 다음 주 할 책 소개해 주죠. 새로운 세상을 꿈꾼 조선의 실학. 새로운 세상을 꿈꾼 조선의 실학자들에서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는 실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실학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교과서나 이런 거에 배울 인물들인데 대부분 사회교과서에서는 그냥 뭐 몇 줄, 한두 줄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나마 이 책은 좀 더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주에는 조선의 실학자들 책 갖고 볼 수도 하겠고 제안은 삼척 재밌게 잘 다녀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성현이도 방학 재밌는 거리를 좀 잘 찾아봐 성현아. 정할 것 없으면 본승이한테 전화해서 본승이 약 올려. 그럼 재밌을 거야 성현아. 본승아 성현이한테 네. 전화번호 좀 알려줘. 성현이 너무 심심하대. 왜 웃어? 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